요즘 뭐 미친 변동성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결국엔 금리가 5%까지 간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정말 이상하지 않은 얘기처럼 들려오고 있거든요. 증시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물가 쇼크가 또 나와버렸습니다. 우리가 물가가 천천히 내려갈 거라고는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안 내려갈 줄이야 싶을 정도로, 저도 보면서 이거 지난달에 한 달 전 데자뷰 같은데요. 한 달 전에도 물가 쇼크라고 제가 영상을 올린 것 같은데 9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8.2%, 내려온다고 하기도 민망한 숫자입니다. 9.1에서 8.3, 8.2 내려오는 속도가 너무 느리고요. 심지어 근원 소비자 물가, 그러니까 에너지나 식품 같은 요소들을 뺀 근원 소비자 물가는 오히려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연준의 목표 물가, 타겟 물가인 2% 도달하기에 멀었다. 그러니까 또 희망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점점 기대가 낮아지고 뒤로 밀리는 느낌? 그래서 또 증시가 휘청휘청 변동성이 크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제목에 적어놓으면서도 믿기지가 않는데 이번 사이클의 금리 고점이 처음으로 5%까지 올라갔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내년 3월과 내년 5월에 5%까지 올라갈 걸로 지금 시장에서 반영과 예상을 하고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제가 과거 기록을 찾아보니까 올해 연초에 생각했던 이 시장의 예상 금리가 3%, 3.5도 안 갔는데요. 그때도 3% 넘어간다는 것도 이상한 소리라 그랬던 시절이 불과 몇 개월 전입니다만 이제 5%도 이상하게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올해 연말에 기준금리가 4.5까지 올라갈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어요.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가 현재 3.25거든요. 그러면 11월에 자이언트 스텝 한번 해주고 12월에 빅 스텝 한번 해주면 4.5인데 이렇게 간다는 소리는 기정사실이 돼버렸고, 거기에 더 나가서 자이언트 스텝을 하는 확률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직은 미미하지만요. 이러면 연말 4.75. 세상에, 이러면 진짜 미국의 기준 금리가 4.5, 4.75, 심지어 5%까지 올라가면 도대체 이거 예적금 금리는 얼마를 쳐줘야 될까요? 한국도 안 그래도 요즘 예금 금리 5% 시대라고 막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끝을 모르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쉬어갈 법도 한데 너무 하늘 뚫고 올라가고 있어서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번에 제가 일부러 저장을 해놨는데요. 물가 발표되기 전날에 월가가 예상한 숫자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려서 그 날고기는 월가의 기관 15개 중에 14개가 틀렸습니다. 진짜 맞추기 힘든가 봐요. 밥만 먹고 이거 예측하는 분들인데도 모건 스탠리 8.1, JP 모건 8.1, 골드만삭스 8.1, 뱅크 오브 아메리카 8.1 다 틀렸습니다. 8.2가 나왔으니까요. 한 기관만 맞춘 거고 8.2라고 예상했고, 다 그거보다 설마 8.1은 나오겠지라고 했는데 그거보다 높게 나온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예측이 거의 무의미하다. 그러니까 증시가 막 발작을 하죠. 뭐 내려갔다 올라갔다 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말씀드리면, 사실 이거 지난달에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었는데 역시나 주거비, 임대료 이런 것들이 계속 오르면서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다. 하필 또 이게 미국의 물가에서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꺾여야 되는데 시간이 아직 더 필요하죠. 그래서 내년 상반기는 돼야 꺾인다라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걸 우린 다 알고 있지만, 연준 입장에서는 빨리 잡아야 되니까 긴축을 더 할 거라는 그런 우려를 시장이 하고 있는 거죠. 이미 시장에서 보여주는 선행 지표들은 꺾이고 있죠. 여기 보시면 미국의 집값이나 임대료에 선행하는 진로우 임대료 지수라고 있습니다. 이게 물가에 한 6개월 정도 선행하는데 이미 꺾이고 있죠. 그래서 요걸 기준으로 판단해 봤을 때는 내년 상반기, 내년 3월부터 빠르게 내려올 거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까지는 천천히 내려온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것만 보더라도. 조금 시간이 필요한데 좀 연준은 그걸 못 참고 이제 계속 금리를 올릴 것 같아서 우려가 좀 되고 있습니다. 뭔가 일을 낼 것 같아가지고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증시도 그래서 발작을 계속 하고 있죠. 거기다가 금요일 날 미시건대의 인플레 심리 지수라는 걸 발표를 합니다. 이게 소비자들한테 설문조사를 하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그리고 내년에 인플레 어떨 것 같냐. 근데 이게 연준은 낮아져야 된다고 말하거든요. 중장기 기대 심리가 2%대로 유지됐으면 좋겠다. 2.5. 장기 평균으로 내려왔으면 좋겠다. 심지어 단기, 중장기 심리 모두 이번에 올라가면서 증시가 이거 발표되고 또 발작을 했습니다. 쭉 낙폭을 확대했는데요. 그러니까 시장이 또 이거 보고 연준이 또 금리 예정대로 올리겠구만, 이런 우려를 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물가에 비해서 중요한 지표는 아닌데 그래도 지금 시장이 워낙 이런 거 가지고 걱정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혹시 이번 주에 투자하시면서 많이 놀라시지 않으셨나요? 저는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참 이런 변동성은 처음 보는 건 아니지만 막상 닥쳐보면은, 겪어보면 항상 당황스러운 것 같아요. 목요일 날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되고 마이너스 2% 빠지다가 갑자기 플러스 3% 올라서 마감하고, 금요일은 플러스 1%로 시작하더니 마이너스 2%로 하락 마감. 그러니까 이 변동폭이 엄청 큰 거죠. 목, 금인데요. 이렇게 일간 변동폭이 3%가 넘었던 거는 코로나 바닥 지점, 2020년 3월 코로나발 증시 폭락 이후 처음 있는, 2년 만에 처음 있는 극단적인 변동성 구간입니다.
야, 그러니까 지금 증시가 약간 발작발작을 하는 거죠. 재밌는 거는 여기가 3,600포인트거든요. 3,600포인트. 최근 한 달 내내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지금 미국 증시에서 월가에서 이 3,600을 깨냐 마냐 이걸로 엄청나게 치열하게 이 전투를 하고 있습니다. 약간 트레이더들끼리도 3,600 깨고 내려간다 아니다 여기 반등한다 해서 이거 가지고 엄청 치열하게 이번 주 내내 싸우는 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결과가 안 나와서 계속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파란색 선, 기술적, 심리적, 장기 지지선이라고 불리는 200주 이동평균선에 아슬아슬하게 걸쳐가지고 티격태격 싸우고 있습니다. 내려간다, 올라간다. 야, 이 정도는 올라가줘야지. 지금 뭐 금융위기가 왔냐, 시스템 위기가 왔냐, 코로나가 왔냐, 그건 아니지 않냐 하면서 올라가야지라는 의견과 아유 앞으로 뻔히 침체 올 건데 더 빠져야 되지 않냐라는 트레이더들, 월가의 세력들도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2주째 지지부진하고 있어요.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지나고 나면 3,600에서 왔다 갔다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지만 증시 변동은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요, 흥미로운 게 사실 이 미친 변동성은 물가 때문도 있지만 진짜는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서 유동성 부족으로 인한 발작이다. 이제 슬슬 시작된 거다. 이거 유심히 봐야 된다. 신호다. 보시면 작년 6월부터 증시 변동폭이 점점 커집니다. 보이시나요? 물가 발표하는 날에 증시의 변동폭인데요. 점점 커지면서 이 진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으로 증시에서 유동성이 고갈되니까 나오는 현상이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금리 상승하고 지금 기관들도 그렇고 개미들도 다 지켜보고 있다 보니까 조금만 호재 나와도 급등하고 조금만 악재 나와도 급락하는 엄청난 변동성이 더 커지고 있다. 이게 전형적인 경고 신호다. 유동성 부족의 신호다. 저도 이게 설득력이 있더라고요. 막 발작을 하는 거죠, 증시가. 실제로 거래량이 별로 안 됩니다. 요즘 증시가 거래가 메말랐어요. 근데 막 변동폭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딱 그걸 짚어가지고 이 블랙락이라고 하는 월가 기관의 이 한 최고 투자 책임자가 이렇게까지 말했죠. 내 커리어 중 가장 미친 날 중에 하나다. 미친 변동성 이런 거 진짜 처음 본다. 그 정도로 변동성이 심했는데 역시 요인을 두 가지로 찝었습니다. 지금 시장이 금리 4.5 넘어가는 걸 발작하고 있다. 월가에서도 미국 기준금리 4.5가 넘어가는 걸 임계점으로 보고 있대요. 이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는데 금리 4.5가 안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미국 기준금리 4.5가 넘어가면 뭔가 문제가 확실하게 터질 거라고 이제 월가들은 다 돌려받겠죠. 그래서 거기에 발작을 하는데 이번 주에 미국 단기 시장 금리가 4.5를 일시적으로 돌파하니까 또 발작했었던 것도 있었고, 그리고 지금 유동성도 부족하니까 트레이더들이 막 프로그램 매매라고도 하는데 원래 월가는 다 프로그램 매매를 하죠. 근데 시스템적으로 단타 쳤다가 하락 베팅했다가 상승 베팅했다가 이런 식으로 막 트레이딩을 하면서 더 변동성을 키우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복합적으로 작용 중이다. 그래서 본질적인 이유는 유동성 부족이다. 이렇게 또 찝더라고요. 그래서 일리가 있는 말인 것 같아서 제가 느끼기에도 왔다 갔다 엄청 변동을 보이는 것 같고, 오죽하면 금요일 날 장중에 나왔던 속보였는데 저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랐던 게 여태까지는 미국 재무부 장관이 아무 문제 없다 그랬거든요. 미국 증시나 채권 시장에 아무 문제 없다. 건강하다. 미국 경제는 튼튼하다라고 했던 요 옐런 재무부 장관이 처음으로 장중에 미국 주요 은행들한테 괜찮아? 라고 물어본 겁니다. 너 지금 유동성 말라가는데 괜찮아? 채권 좀 안 사줘도 돼? 라고 물어본 겁니다. 이게 이제 그만큼 좀 우려가 됐었나? 뭔가 신호가 나왔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발작을 하니까. 그래서 국채시장 유동성 문제가 우려스럽다고 장중에 기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월가는 이걸 보면서 또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유동성 고갈 문제 나오기 때문에 긴축 일시 중단할 수 있다. 파월도 이제 못 들은 척하고 있죠. 먼 산 보고 있는데 이 정도로 말라가지고 변동성이 커지면 어디서 문제 또 터질지 모르니까 일시적으로 멈출 수라도 있다라는 희망 섞인 또 내용이 나오던데, 이제는 이런 희망 섞인 내용도 믿음이 안 가죠. 워낙 강경하게 지금 기대 심리를 꺾어놔가지고. 아무튼 이 정도로 유동성 고갈이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여담이지만 이런 짤이 돌더라고요. 이제 변동성도 너무 크고 증시도 안 좋고 하니까 워렌 버핏이 한 명언이 있잖아요. 10년 이상 보유하지 않으려면 10분도 보유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10분 내로 단타 쳐라. 그러니까 10분도 보유하지 마라. 그럼 10분 내로 끝내라. 워낙 변동성이 크고 이제는 장기 투자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는 구간 접어든 거죠. 드디어. 연준이 의도했던 심리 변화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식은 길게 들고 가는 거 아니야. 왜냐? 오르면 내리고 또 오르면 내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변하고 있는 게 좀 느껴집니다. 불과 작년에는 역시 장기 투자가 짱이야가 대다수의 의견이었는데 이제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 트레이딩 해야 된다. 막 이런 의견들이 또 주목을 받고 있죠. 참 심리 변화가 재밌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생각보다 물가가 안 내려오니까 이제 시장이 계속 우려하는 겁니다. 긴축 계속 간다. 미국은 문제 없다. 다른 나라가 문제 터져도 미국 간다. 이러니까 이번 주에 가장 역시 시장에서 이슈됐던 게 미국 주담대 금리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물가 안 꺾이는 게 주택 분야이기 때문에 계속 언론에서도 주택시장 기사가 더 많이 나와요. 요즘은. 그러니까 연준 의장이 꼭 지목을 했기 때문에 부동산 꺾여야 된다고. 그래서 미국의 주담대 금리가 7%를 올해 들어 처음 돌파했습니다. 와,
제 채널에 나오신 어떤 전문가분 중에 한 분이 미국 주담대 금리가 7 넘어가면 위험하다. 근데 그럴 일 없다라고 하셨는데 그런 상황이 왔어요 지금. 그러니까 와 진짜 저 보면서 시겁했거든요. 미국 대출 금리 30년 빌리는 고정금리가 3%도 안 됐던 게 이제 7%를 넘어갔어요. 이제 집 살려면 7% 이자 내야 돼요. 30년 동안 극단적으로. 야 이거 참 엄청납니다. 2000년 이후 처음이라서 이렇게 되고 있고, 그래서 이걸 쉽게 표현한 그림이 이건 것 같아요. 집값은 살짝 떨어졌는데 이자는 2배 올랐고 월세도 한 50% 올랐고, 이게 요즘 또 미국에서 이렇게 돌더라고요. 참 힘들다 이거죠. 누가 이걸 감당할 수 있겠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이제 주택시장 잡히는 거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제가 매주 한 번씩 말씀드리지만 이미 주택시장 선행 지표들은 꺾이고 있어요 이미. 그래서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이 주택시장 지수인데, 요게 9개월째 이미 연속 하락하고 있고요. 먼저 꺾이고 있는 거죠. 가격은 이제 빠지기 시작했고, 근데 문제는 이게 이렇게까지 빠지면 항상 뭔가 문제가 터졌다는 거예요. 주택시장이 이렇게 빠지면. 그래서 잠깐 보여드리면 이 검은색 그래프가 방금 보여드린 주택시장 지수 급격하게 빠지는 거 보이시죠? 요거고, 요 주황색 그래프가 미국의 신용 위험도인데요. 이걸 뒤집은 겁니다. 그래서 주황색이 이렇게 내려간다는 얘기는 급격히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뒤집어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주택시장 지수가 내려갈수록 신용 위험도는 반대로 엄청나게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본격적으로 문제가 될 거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기준금리가 4.5로 예상 중이고요. 그래서 월가에서도 4.5 기준금리 올라가는 올해 연말 그거 딱 지나고 나면 보통 1, 2분기 정도, 그러니까 3에서 6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문제가 터진대요. 그러니까 내년 중반기죠. 내년 여름입니다. 내년 여름. 원래 금리 올리고 나서 조금 시차가 필요하잖아요. 갑자기 내일 문제가 터지는 게 아니고 요 주택시장도 좀 시차를 두고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올해 말 4.5 넘어가기 시작하면 1, 2분기, 즉 내년 여름이면 뭔가 문제가 터진다. 그래서 요번 주에 특히 많은 자료들이나 월가의 유명하신 빅마우스들이 내년 여름을 지목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요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이거 업데이트 해드릴게요. 이미 꺾이고 있다. 이렇게 되고, 저는 이거 누가 커뮤니티에서 장난친 줄 알았는데요. 블룸버그에서 이 사진을 실은 거예요. 파월이 회초리 들고 있는 거 보이시죠? 제롬 파월은 당신들이 돈을 잃길 원한다. 네, 맞습니다. 당신의 고통은 의도된 것입니다. 연준이 그래야 일하기가 쉬워집니다. 세상에. 이게 이제 블룸버그 헤드라인에 나올 정도로 주식시장을 관뚜껑 들고 신나게 뛰어가는 그림까지. 여기 재무부 장관 있네요. 바이든 대통령하고 푸틴 있고 연준 의장. 이렇게 이제 우리가 돈을 잃어야 끝난다고 하니까 계속 이런 자료들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도 이번에 월가에서 보고서를 냈는데 공통적으로 짠 듯이 같은 보고서가 나왔어요. 뭐냐면 지금 코로나 때 쌓아둔 초과 저축이 37% 정도 소진됐대요. 미국 기준입니다. 미국에서 2021년 여름에 정점을 찍은 초과 저축 이제 점점점 깎이고 있는데 고점에서 37% 빠졌대요. 다시 말하면 아직도 60% 여력이 있다는 겁니다. 아직도 코로나 이전까지 돌아가려면. 근데 공교롭게도 그걸 다 쓰는 시점이 내년 여름이래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교롭게도 이번에 발표된 모든 자료들이 내년 여름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정말 흥미로웠어요. 우연의 일치인가 싶을 정도로. 그래서 지금 아직도 초과 저축분이 많기 때문에 소비 습관은 유지하고 있대요.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흥청망청 썼던 소비 습관은 유지하면서 카드 사용 내역은 줄지 않으면서 초과 저축분을 사용 중인 거죠. 저축 까먹는 겁니다. 이게 다 소진돼야 비로소 인플레가 잡히는데 그게 내년 여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아둔 돈 다 소진해야 되니까 이때까지 좀 기다려야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공교롭게도 이번 주에 월가의 황제라 불리는 JP모건 CEO도 똑같은 말을 했어요. 내년 중반에 미국 침체가 들어간다. 딱 6개월에서 9개월 남았다고 했는데 이거 계산해 보시면 내년 여름입니다. 시점이 다 겹쳐요. 이제 그러니까 자료들이 나오는 거죠. 참고로 월가 황제라 불린 JP모건 CEO가 지난번까지만 해도 침체가 올 것 같긴 한데 언제 올지 모르겠고 그게 클지 약할지 모르겠다. 되게 두리뭉술하게 말했거든요. 경제가 뭐 먹구름이 있다, 허리케인이 있다 이랬는데 이제는 아주 구체적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데이터가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처음으로 침체 시기까지 짚었어요. 미국 증시 여기서 20% 더 빠질 가능성이 높다. 곧 무질서해질 것이며 마지막 20% 하락은 더욱 고통스러울 것이다. 뭐 이런 얘기는 맞출지 못 맞출지 모르니까. 근데 침체 시기를 짚은 게 좀 이례적입니다. 6개월에서 9개월 뒤 올 가능성이 높다. 유럽은 이미 침체 시작으로 보인다. 뭐 연준은 더 빨리 긴축 시작해야 됐는데 이미 늦었다. 그래서 요즘에 지금 영국발 금융시장 혼란을 보면 경험상 내 월가에서 있었던 경험을 봐도 지금 앞으로 더 놀라운 일이 터져도 이상할 게 없다. 직감상 그렇다. 이런 얘기들을 구체적으로 했습니다. 참 제가 보면서 느낀 게 내년 여름 침체가 온다라고 하면 이번에도 이 침체 예측 지표인 장단기 금리차가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제가 이 장단기 금리차를 자세히 소개한 영상이 있어요. 그것도 같이 보시면 좋은데 경기 침체를 예측해 주는데 제가 가장 신뢰하는 지표인 장단기 금리차라는 게 있습니다. 10년 금리에서 단기 금리인 2년 금리를 뺀 값이 0보다 작아지는,
즉 역전된 구간으로부터 12개월에서 18개월 후에 본격 침체가 시작된다라는 게 이 지표가 보여주는 건데 2022년 4월에 이게 역전됐으니까 여기다가 12개월에서 18개월 더하시면 딱 내년 여름입니다. 3분기. 일치합니다. 다이머니 발언한 시점과. 그러니까 이번에도 만약에 정말 그런 일이 발생하면 일치하는 거죠. 닷컴 버블 금융위기 이후에 그렇게 될지 한번 봐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도 월가 은행들이 돈잔치 끝내고 이제 비상금 쌓기 시작했습니다. 요게 이제 코로나 이후에 다시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은행들이 대손 충당금이라는 걸 쌌는데 이게 쉽게 말해서 떼일 돈을 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고객들이 돈을 빌려가는데 기업들이 돈을 빌려가는데 연체되거나 못 갚을 거, 즉 떼일 돈을 대비해서 대손 충당금이라는 항목으로 돈을 쌌는데 이거 다시 쌓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이후 최대폭. 은행들이 눈치를 챈 거죠. 아마 JP모건 CEO 다이먼 회장도 연체율이 올라가기 시작한 걸 보고 슬슬 대비해야겠다고 마음 먹은 것 같아요. 은행들은 데이터가 있으니까요. 고객들이 연체 얼마나 하는지, 예금 잔고가 얼마나 남았는지, 카드 사용 내역 같은 게 데이터로 잡히기 때문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런 회사들도 아마도 그걸 대비해서 슬슬 다시 돈을 쌓고 있는 것 같아요. 내년을 대비해서. 그래서 코로나 때 쌓아뒀던 대손 충당금을 해지해서 배당금을 막 늘려줬었는데 은행들이 꼭 이래요. 월가들은 위험이 오기 직전에 대손 충당금으로 쌓아뒀다가 위기 끝날 것 같으면 다시 돈 풀어가지고 주주들한테 돈 돌려주고 또 위기 올 것 같으면 다시 돈을 쌓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 최대 규모 50억 달러 정도 예상됩니다. 만약에 이번에 위기가 안 오면 이거 다시 풀어가지고 주주들한테 배당금으로 돌려주겠죠. 하지만 위기가 오면 다 까먹는 돈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슬슬 처음으로 나오는 기사가 될 것 같고 심체에 대비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번 주에도 컨퍼런스 보드라고 하는 기관에서 미국 CEO들 대상으로 조사를 합니다. 분기마다. 근데 CEO들의 향후 기업 전망 대공황 이후 최저치를 찍었습니다. 세상에. 100년 최저치예요. 대공황 이후 최저치 32로 내려갔고요. 98%는 이미 침체 대비하고 있다. 99%는 유럽 침체 대비하고 있다. 4분기부터 본격 반영된다. 이제 실적 시즌인데 이번 분기는 잘 나올지 몰라도 다음 분기, 다다음 분기부터 실적이 본격적으로 나빠질 걸 대비하고 있다.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진짜 내년 되면 침체 관련 얘기들이 구체화돼서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맨날 온다 말만 했었는데 이렇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보여드렸는데 침체 들어가면 이렇게 역실적 장세, 실적이 나빠지는 장세와 금리 상승이 계속 이어지면서 고금리를 못 견딘 기업, 국가, 가계 이쪽에 문제가 생기면서 신용 위험 장세로 들어가는 이 구간이라서 앞으로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 오를 때도 막 오르는 것 같다가 떨어질 때도 막 떨어지는 그런 장세가 펼쳐질 수 있어서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은 기간 동안 하반기 말 내년 초까지 금리가 계속 올라갈 거기 때문에 이제 약한 고리들 나올 텐데 매주 제가 점검해드리고 있지만 같이 잠깐만 정리해볼게요. 역시나 현재 영국이 가장 취약합니다. 그래서 드러나지 않은 위험들은 얼마든지 더 있겠지만 현재 나와 있는 영국 시장 안정은 되고 있지 않아요. 제가 영상을 찍는 이 시점에도 영국의 금융 혼란을 일으켰던 감세안, 대규모 감세안을 일부 철회한다고 밝혔어도 심지어 재무부 장관을 사임시켜도 지금 시장은 믿지 않고 있습니다. 대책이 없다. 영국 위험하다라면서 국채가 폭락하고 있고 금리는 계속 급등하고 있어요. 그리고 영국의 화폐인 파운드와 환율도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달러 대비해서요. 그러니까 화폐 가치도 떨어지니까 외국인도 나가고 금리가 오르니까 반대로 움직이는 채권도 폭락하고 완전 악순환입니다. 그래서 연기금이나 기관들이 막 자산이 마이너스 나서 부도난다. 소위 말하는 마진콜이 난다. 이런 우려가 아직도 이어지고 있어서 요거는 조금 계속 지켜보시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혹자는 이렇게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은 큰 위기가 안 온다 하실 수 있는데 그거는 맞습니다만 요거에서 파생된 어떤 문제가 터질지는 예의주시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이런 보도를 내는 거예요. 지금 금융시장만 문제가 아니고 영국이 금리가 올라가면서 주택담보대출 금리, 아까 미국도 올라가고 있잖아요. 영국도 금리 올라가면서 주담대 금리가 급등하면서 주택시장 쇼크가 올 수 있다라고 보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물 경제까지 영향이 오는 거죠. 특히나 미국은 저렇게 금리가 올라도 고정금리 비중이 높아서 타격이 적은데 영국이나 유럽은 변동금리가 높대요. 한국도 그렇잖아요. 변동금리 높잖아요. 대부분 그런데 2008년 이후 처음 주담대 금리가 6% 돌파하면서 지금까진 괜찮았지만 올해 말 정도 되면 그리고 내년 초까지 840만 건에 달하는 대출 건수 중에 240만 건이 만료된대요. 갱신을 해야 됩니다. 대출 갱신. 갑자기 제가 전세 대출 같은 거 받으려고 연장하려고 가보니까 금리가 2배 올라 있는 거죠. 이자를 2배 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올해 말 내년 초 하필 또 시기가 겹칩니다. 내년 상반기에 쇼크가 올 수 있다. 이렇게 또 경고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참고 정도? 이렇게 미리 경고한 것 치고 쇼크가 크게 온 건 없는데 그래도 알아둬서 나쁠 거 없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고 역시나 다시 돌아와서 영국의 금리가 폭등하고 있는데 이번에 영국의 연기금, 국민연금 같은 기관이 무리해서 빚내서 투자한 부채 연계 투자라고 하는 이 파생 상품 가격이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빚내서 3배 레버리지, 10배 레버리지를 썼는데 그 가격이 내려가니까 얼마나 지금 살벌하겠어요. 심각한 겁니다, 이거 진짜. 그러니까 연쇄적으로 계속 못 버티고 마진콜 청산당한다, 매도 이러면서 연쇄 하락 압력이 이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좀 끼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에서도 그렇게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월스트리트저널에서도 지금 강 건너 불구경이 아니다, 영국 기관들이 저렇게 빚낸 거 못 버티고 팔기 시작하면 미국까지 넘어온다, 이제 미국으로 넘어올 차례다라는 경고까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도 파생 상품이 있습니다. 이게 이름도 어렵죠. CLO라 그래가지고 참 머리 아픈 상품인데 뭐 대출, 채권, 담보부 증권 이래서 이게 뭐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고 이런 파생 상품들이 또 미국도 많았던 거죠. 미국 기관들도 2008년 이후에 장기 저금리 시기 동안 레버리지, 영끌, B2 해가지고 이런 파생 상품에 투자를 한 건데 이것까지 이제 영향이 오기 시작한다. 영국에 있는 기관들이 못 버티니까 미국에 투자해놨던 상품들도 막 팔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면 연쇄적으로 추가 가격이 하락하면서 도미노처럼 어디에 영향이 미칠지 모른다, 이렇게 우려가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마침 이런 그림입니다. 이제 영국발 금융 불안이 이제 미국 파생 상품까지 오고 있다. 그래서 다시 정리드리면 영국의 금리가 급등하니까 반대로 움직이는 채권이 하락하고 그 채권을 들고 있던 연기금이 마진콜 청산 당할 것 같으니까 빨리 현금 마련하려고 미국에 있는 파생 상품까지 팔기 시작하고 갖고 있는 보유자산 막 내던지니까 전 세계의 채권이나 파생 상품 등이 다 같이 가격이 빠지면서 너도나도 도미노처럼 이제 당황하는 이런 금융혼란이 안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혀 안정되지 않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요거는 돌아오는 주에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좀 안정될지. 파격적으로 영국이 뭔가 대책을 내놓지 않고서는 지금은 안정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소개드렸지만 사실 이 CLO라고 하는 이 상품이 코로나 때도 터진다고 기사가 많이 났었어요. 그러니까 꼭 위기 때마다 이런 무서운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기사가 신종 금융 병기다.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는 CDO라는 상품이 터졌었는데 코로나 때는 CLO가 터진다? 이러면서 이 코로나 때 터졌던 기사예요. 근데 결국 문제가 안 됐죠. 왜냐면 연준이 빨리 돈 풀어가지고. 근데 이제 터질 수 있다라는 이게 또 나오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이런 경고, 비관오는 반복이 되긴 하죠. 여기도 보시면 이게 이 상품 발행 건수입니다. 발행량이에요. 기가 막히게 금융위기 이후부터 또 정신 못 차리고 발행을 한 거죠. 파생 상품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정크본드, 투자 부적격 등급의 채권을 파생 상품으로 묶어서 막 파는 거예요. 뭐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랑 똑같죠. 그러니까 이제 기관들이 워낙 저금리니까 이자 5에서 10% 준다고 하니까 다 달려든 거죠. 빚내가지고 레버리지 써가지고 요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게 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이런 식으로 무리해서 빚낸 게 금리 상승기에 다 터질 수 있다라는 우려가 곳곳에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이 검은색 보시면 이게 채권 시장의 변동성인데 여기 보시면 이미 코로나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야, 그러니까 우리 주식시장 변동성도 난리잖아요. 근데 채권에 비하면 지금 3발의 피해예요. 그러니까 채권 투자하시는 분들이 우리 봤을 때는 되게 애기 소꿉장난하는 변동성이고요. 지금 미국 증시 변동성은 이미 검은색 그래프, 채권 즉 금리 시장 변동성은 코로나를 넘어섰으니 지금 얼마나 심각한지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비슷한 말씀 드렸지만 이번 주에 너무 중요한 내용이라서 계속 모니터링 차원에서 공유는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 같이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나온 기사가 이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ELS, DLS라고 들어보셨나요? 이게 뭐냐면 이 상품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은행 가면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반토막만 안 나면 돈 버는 상품이 있다. 한번 가입해 보시겠냐. 쉽게 말해서 미국의 S&P 500 아니면 테슬라가 반토막이 설마 나겠어요? 그럼 이제 제가 혹하죠. 반토막은 안 날 것 같은데요? 그럼 이거 가입하시면 이자 5%에서 6% 줍니다. 그럼 1년만 들고 있으면 이게 예적금보다 낫지 않아요? 그렇게 유혹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발급된 금액이 2,800원 국내에. 근데 그 중에 30%가 넘는 돈이 이제 올해 말까지 도래하는데 이게 이제 지금 다 원금 손실이 나게 생긴 거예요. 다 반토막 나거나 기준가보다 내려간 거예요. 설마 그런 일이 생기겠어 했는데 그 일이 일어난 게 지금 상황입니다. 이게 꼭 위기마다 오거든요. 코로나 때도 그랬고 지난번 2018년 긴축 사이클 때도 그랬고 매번 이렇게 금리 인상 사이클 때마다 원금 손실 대규모 사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막 이제 기사 나죠. 막 고객분들이 은행 앞에서 막 항의하고 삿대질하는 기사들이 막 나와요. 그러면서 투자 설명서를 제대로 막 안 읽었니 뭐 이러면서 막 은행하고 싸우는 장면들이 뉴스에 보도되는 게 이 얘기입니다. 이런 상품에 막 권유한 사람이 누구냐 막 이러면서 은행 직원들하고 싸우고 막 이런 얘기. 그래서 이런 것도 전형적으로 지금 하락이 하락을 부르는 증시 고변동성을 만들 수 있는 사례들입니다. 대표적으로. 한국 기준인데 전 세계로 봤을 땐 규모가 더 크겠죠. 한국만 해도 이 정도인데. 또 대표적인 예로 증시에선 이런 것도 있어요. 저는 이제 좀 충격적인 기사였는데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올 수 있겠다 싶었던 게 여러분 혹시 펠로톤이라는 주식 아시나요? 코로나 때 홈 피트니스 최대 수혜주로 꼽히면서 주가도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이 펠로톤 주가가 지금 10분의 1 토막 나면서 펠로톤 공동 창업자가
은행에서 돈 갚으라는 소위 말하는 마진콜 통보를 수차례 받고 있다라는 특집 기사가 나왔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보시면 이게 펠로톤 주가거든요. 자전거 타가지고 집에서 이렇게 아이패드 같은 거 보면서 막 피트니스 할 수 있는 그런 사업 모델로 대박난 회사예요. 펠로톤이라고. 그런데 코로나 때 보시면 뭐 10배 상승합니다. 10불이었던 게 170불까지 갑니다. 몇 배죠? 뭐 17배인가요? 어마어마한데요. 이때 펠로톤 창업자가 이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겁니다. 3억 달러. 한 3천억 원? 담보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제 투자도 하고 했겠죠. 근데 주가가 170불에서 지금 7달러가 돼버린 거예요. 10분의 1도 아닙니다. 지금 몇십 분의 1이죠. 그래가지고 이 담보 금액이 3억 달러가 있었는데 지금 3억 달러가 아니죠. 3천만 달러? 그러니까 10분의 1 토막 났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증권사에서 갚으라고 요청이 들어오는 거죠. 갚아. 너 지금 증거금 줄어들었잖아. 너 담보가 줄어들었으니까 돈을 더 갖고 오던지 빚을 갚아. 이렇게 그 요청이 들어오는 게 마진 콜이죠. 그럼 이제 창업자가 돈이 어디 있겠어요. 지금 이자도 비싼데. 그러니까 이제 빚 갚으려면 가지고 있는 주식을 더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식이 더 떨어지겠죠. 그게 이제 악순환입니다.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 펠로톤 같은 주식들의 사례가 앞으로 많이 나올 수 있다. 특히 고금리가 지속될 경우에. 그러니까 적자 기업 조심하셔야 되고 부채가 많은 기업 어떤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예시일 뿐이고 어디서 터질지 모른다. 이런 구간이다. 고금리 시기에. 특히 이번 주에는요. 이런 기사 나왔어요. 성장주 투자의 대가라 불렸던 캐시우드가 운용하는 아크 ETF가 5년 수익률 마이너스에 진입했습니다. 와, 그러니까 아크라는 ETF에 5년 전에 투자했으면 지금 마이너스예요. 야, S&P 500이나 나스닥 다우는 절대 마이너스가 될 수 없죠. 5년이면 아무리 많이 빠져도 뭐 한참 수익인데 고점에서 78% 빠지면서 마이너스로 돌입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캐시우드가 연평균 50%씩 자기 ETF 오른다 그랬는데 연평균 50%는커녕 지금 5년 마이너스는 좀 심한 거 아니냐,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아무리 유동성 이슈지만 문제가 너무 심각한 거 아니냐, 이런 비난까지 나오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이제 충성 고객분들도. 그러니까 이제 오죽 다급했는지 이번 주에 연준한테 공개 서한까지 보냅니다. 이제 캐시우드가 열받는 거죠. 연준 뭐 하는 거냐, 이미 인플레 잡힐 건데 제발 금리 인상 좀 천천히 해라. 속마음은 나 죽겠다 이런 거겠죠. 그래서 막 일일이 지표를 다 보냈어요. 자, 봐, 지금 유가도 잡히고 있고 주택도 곧 잡힐 거고 원자재, 구리, 금 다 잡히고 있잖아. 물동량 지표도 잡히고 있고 다 잡혔는데 왜 자꾸 금리 올리는 거야. 조목조목 따집니다. 그 정도로 지금 살 떨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안 되겠지만 이런 아크 ETF 같은 데도 자금이 유출될 수 있어요. 펀드에서 자금 빠져나가거든요. 그러면은 또 못 버티고 막 우려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겠고, 이 ETF 자체에 뭐가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그런 식으로 유동성이 말라갔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거기다가 이번에도 뭐 이런 건 약간 루머 같은데 실제 팩트는 맞습니다. 스위스 중앙은행이 자꾸 연준한테 돈을 빌려가는 거예요. 통화 스왑이라 그래서 이렇게 달러 계약이 체결돼 있기 때문에 연준한테 우리 통화 스왑 계약돼 있으니까 달러 좀 빌려줘 해서 지금 달러를 계속 빌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우려가 나오고 있는 크레딧 스위스라고 하는 유럽에 노출이 많이 돼 있는 투자은행이 있는데, 야, 이거 크레딧 스위스 문제 생긴 거 막으려고 스위스 중앙은행이 급하게 돈 꺼가는 거 아니야? 달러 필요하니까? 이런 식으로 우려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의 눈초리가 커지고 있는 거죠. 참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유동성 고갈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건 좀 같이 그래서 약한 고리들 한번 다시 점검해 봤고요. 근데 거기다가 이렇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주에도 침체 안 올 거다라고 다시 말하는 거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책 전환할 마음이 없구나.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보면은 트럼프 전 대통령 때도 딱 기조가 바뀌면서 정책 전환을 하는 순간 증시도 뭔가 방향을 바꾸더라고요. 코로나 바닥 구간에서 재무부 장관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하고 딱 나와가지고 뭔가 정책의 기조를 딱 바꾸면 증시도 바닥인 걸 인지하고 올라가기 시작하던데, 쉽게 말해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 나는 도와줄 마음이 없다라는 걸 한 번 더 이번에 언급하는 것 같아서 조금 개인적으로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침체가 올 수 있는데 잘 방어해보겠다 이런 논조가 아니었고, 난 몰라 이런 논조였어요. 개인적으로는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침체가 오지 않을 거라고 말하는 거 보면서 좀 실망을 했고, 그리고 재무부 장관도 다시 한번 아무 문제 없다, 미국 경제 튼튼하다, 예상했던 대로 가고 있다, 그 말인즉 도와줄 마음이 없다, 정책 전환을 할 마음이 없다라고 해석을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난번 전 재무장관이었던 문우신 장관은 위험 징조가 있을 때 말을 싹 바꾸면서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태도 변화를 보이던데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징조가 보이면 저도 코멘트를 해드릴게요. 그럼 증시가 아쉽습니다. 지금 이번 주는 그게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거기에 재무부 장관이 이번에 지금 달러 어떻게 할 거냐 물어보니까 킹 달러 잡을 생각 없다라고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율 시장 좀 문제 있는 거 아니냐 했더니 재무부 장관이 시장 개입 안 할 거다. 그리고 또 뭐라 그러면은 달러는 안전자산 아니냐, 불확실한 시기니까 미국으로 돈이 들어오는 건 당연하다, 그러니까 강달러는 좋은 거다라고까지 말을 했어요. 제가 그거 보면서 진짜 지금 도와줄 생각 없구나, 완전히 올인이구나 이 생각이 들었고, 그 얘기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던 게 4번 우리 집에서 일어난 일,
집중해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 집이 뭐냐면 미국이에요. 재무부 장관은 지금 다른 집 밖의 일은 난 관심이 없고 우리 집 내에서의 문제, 불끄기에 집중할 거라서 미안하지만 전 세계의 환율 불안정 따위에는 내가 관심이 없어라는 거를 되게 강경하게 직접적으로 말했어요. 집에서 일어나는 일, 즉 물가 잡기에 집중한다. 참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전 세계 재무장관이나 중앙은행장들이 슬쩍 말했죠. 킹달러 때문에 힘들다라고 했는데 진짜 이렇게 말했어요. 살아남아라, 알아서. 2009년 금융위기 때처럼 글로벌 공조는 기대하지 마라. 오히려 탓까지 하더라고요. 이거 강달러 우리 미국의 문제가 아니고 저거 다 오펙이 유가를 감산해가지고 고유가 때문에 고물가가 와서 신흥국들이 힘든 거 아니냐, 한국도 그래서 힘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수준으로 알아서 살아남아라 이 정도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중국 같은 나라가 신흥국들을 안 도와줘서 그렇다라면서 대놓고 이제 미국은 사우디와 중국을 경계하는 편가르기를 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 보면 적어도 재무부 장관이 개입해서 환율 안정이나 킹달러를 방향을 바꿔줄 모습은 지금은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적어도 이번 주까지는 뭔가 변수가 나오지 않는 한은요. 그래서 환율은 제가 영상을 찍는 이 시점에 달러는 최고치를 거의 근접하고 있고 원달러 환율도 1430원 내외를 기록하고 있는데 환율이 진짜 문제가 심각한 것 같긴 해요. 이렇게 강달러가 되는 게 정말 역대급이라서 올해만 20% 오르고 있습니다. 미쳤습니다. 정말. 이렇게 되고 그래서 미국의 시장금리, 10년 금리 저는 다른 거 다 못 보는데 하나만 볼 수 있다면 이걸 뽑을 건데 투자할 때 미국 10년 금리가 안정이 돼야지 본격적으로 투자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계속 올라가면서 4% 처음 찍었습니다. 2008년 10월 이후에 미국 10년 금리가 4% 넘어간 건 처음이고요. 발작할 정도의 수준입니다. 정말로. 그렇게 되고 달러도 거의 높아지고 있고 유가는 안정적이긴 한데 지금 달러와 금리 킹달러, 킹금리가 안정이 안 돼서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체크리스트로 공유 드리는데 저는 이제 매매를 본격적으로 공격적으로 들어가는 타이밍은 요것들이 안정이 돼야 된다고 하는데 보겠습니다. 달러 강세 진정되는가? 아니요. 금리 진정되는가? 아니요. 유가 원자재 진행되는가? 맞긴 한데 아직 애매합니다. 연준 긴축 속도 늦춰지는가요? 아니요.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행정부, 재무부 정책 변화 있나요? 아니요. 물가 진정되나요? 아니요. 되긴 되겠지만 아직 멀었습니다. 리스크 관리 되고 있나요? 신용 리스크, 연체율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정학 리스크 해결되나요? 아니요.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막 포격하고 난리 났습니다. 미중 갈등 안정되나요? 아니요. 중국 3년임하고 나서 대만 통일을 꿈꾼답니다. 이제 XX가 몇 개가 쳐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정론자, 비관론자 특집이 아닌데 뭔가 반전되는 신호가 하나 나와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제가 예측하지 못하는 뭔가 반전 신호가 좀 나와주면 좋겠는데 아직은 안 보입니다. 냉정하게. 계속 적어놓고 체크하고 있는데 아직은 공격적으로 들어갈 신호는 보이지 않고 있어요. 단기 반등 이런 거 말고요. 기술적 반등이라던가 이런 것보다도 대세 상승을 위한 조건이 아직은 좀 아쉽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되고 유일하게 호재 하나는 10월 달이 증시 바닥이 가장 많았던 달이라는 거. 유일한 호재입니다. 지금. 그래서 23번의 약세장이 있었는데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중에 7개가 10월 달에 바닥이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유일한 호재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중간선거 이후에 11월 8일이죠. 그 이후에 증시 수익률은 4년 사이클 중에 가장 좋았다라는 요 호재는 남겨있는데 이번에 이게 맞을지 크리스마스 연말 랠리라도 좀 해주면 좋겠는데 원래 연말 10월부터 12월 증시 수익률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 그랬고 단기 반등이라도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너무 이렇게 지치게 만들어가지고 돌아오는 주에는 이제 실적 시즌입니다. 넷플릭스와 테슬라가 메인일 것 같아요. 돌아오는 주는 화요일날 넷플릭스, 수요일날 테슬라 있습니다. 한국 기준으로요. 그래서 잠깐 개별 기업 얘기 좀 하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매크로 얘기만 했는데 저도 이제 기업들 실적 나오면서 좀 다시 기업들 얘기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테슬라 50%. 와, 반토막 났습니다. 여러분 테슬라 반토막 났어요. 결국은 이 6월 저점을 깼습니다. 제가 이때 샀는데 평단가 근처까지 왔어요. 600슬라 이렇게 들고 있었는데 제자리에 와버렸어요. 이제 손해 구간으로 접어들 것 같아서 눈물이 나네요. 고점 대비 테슬라가 반토막이 나버렸고요. 6월 저점을 첫 이탈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별로 좋지 않고요. 단기 반등은 가능합니다만 조금 아쉽습니다. 실적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2주, 3주 연속 빠져가지고 단기로 튀어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추세 상승은 좀 기다려야 될 것 같고 횡보할 것 같긴 한데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아무리 테슬라 할아버지라도 지금 버티기 힘들죠. 테슬라가 못하는 게 아니고 그쵸? 이게 테슬라가 이상한 게 아니고 참고로 제가 이렇게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테슬라가 코로나 때 빠진 게 60% 역대 최대고 지금 거의 그 정도에 근접한데 지금 이 와중에도 월가에서는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이유가 사상 최대 출하를 발표했음에도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인지 보니까 이제 향후에 본격적으로 경기 침체 오니까 금리도 올라가니까 테슬라 자동차도 경기 좋을 때 사는 거지 1억짜리 자동차를 누가 턱턱 올캐시로 사겠어요? 다 빚 내서 대출 자동차 론 이런 거 받아서 사겠지?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단기적으로 우려가 낀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월가에서 자동차 쪽에 안 좋은 리포트를 많이 냈어요. 보시면 뭐 UBS라고 하는 기관도 자동차 산업이 본격적으로 재고 쌓이는데 진입하기까지 3에서 6개월 남았다. 야, 공교롭게도 진짜 본격 침체에 대한 시기가 다 내년 상반기로 지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3년 동안 너무 유동성도 넘고 해가지고 자동차 가격 올리면서 마진도 많이 남겼는데 갑작스럽게 경기 침체가 오면서 종료가 될 거다. 그리고 포드 같은 경우는 특히 침체가 오면 적자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에 조심해라라고 경고를 하면서 포드 GM 주가가 많이 빠졌었어요. 이번 주에 이거 리포트 나오면서. 그러면서 이제 테슬라까지도 영향이 붙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좀 있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재고 쌓인다는 거죠. 천하의 테슬라조차도 지금 공장 늘려가지고 출하는 많이 하는데 공장에서 많이 찍어내는 건 오케이, 역대 최대 출하 오케이, 근데 그게 팔려야 말이지라고 이제 월가는 걱정하는 겁니다. 이번 19일 실적이 확인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모두의 우려를 뛰어넘고 잘 나와주면 막 폭등도 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연말에 소비도 출혈 경쟁에 들어갔대요. 소비주들도 보시면 악성 재고떨이에 출혈 경쟁이 일어날 거라고 이제 월가들 경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존 이런 주식들도 못 오르고 있거든요. 지금 유통주들 바닥으로의 경쟁을 할 정도라고까지 말할 정도로 막 출혈 경쟁하는 거죠. 재고가 너무 많이 쌓이니까. 블랙 프라이데이도 이제 3주 앞당기고, 대표적으로 작년에 전자제품 할인율이 8%에 불과했대요. 불프 때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할인 안 해도 막 TV 사고 게임기 사고 PC 사고 그랬는데, 냉장고 사고 그랬는데 올해는 27%로 역대급 할인을 할 예정이래요. 근데도 살지 말지 모르겠대요. 그래서 올해 예상 매출 증가율이 1%에 불과하대요. 와, 그렇게 할인을 때려도 연말에 소비를 안 할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죠. 2015년 이후 최저치 예상이랍니다. 그래가지고 뭐 아마존이나 이런 또 유통주들, 타겟, 월마트 이런 곳들이 재고떨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뭐 나이키도 그렇고요, 엔비디아 이런 주식들도 재고가 남아 돌기 시작한다고 하죠. 그래서 참 재고가 많이 쌓인 업종을 조심하라라고 이번에 리포트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시 테슬라 돌아와서 오죽하면, 그래서 이번 주에 좀 독특했던 게, 이거 보셨나요? 머스크가 갑자기 향수 판매원으로 변신했어요. 여러분들 뭐죠? 전 처음에 이거 보고 장난인 줄 알았어요. 진짜 그냥 넘겼거든요. 근데 다시 보니까 머스크가 이제 대놓고 이렇게 썼어요. 형들 향수 좀 많이 사줘. 나 그래야 트위터 인수할 수 있어. 돈이 부족해. 그러니까 이거 보고 머스크가 유머러스하게 한 것 같지만 주주로서, 야, 머스크가 돈이 이제 딸리니까 향수까지 파나? 이렇게까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머스크 트위터 지금 들어가 보시면요, 직업에 향수 판매원이라고 진짜 써 있어요. 지금 들어가 보세요. 합성 아닙니다. 이거 본인 직업을 세상에 향수 판매원으로 바꿔놓고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요, 저 들어가 제가 캡처해 온 거예요. 불타는 머리, 향수 이름 불타는 머리입니다. 그래서 14만 7천 원 원화로 솔드아웃돼서 못 사요. 근데 14억 원이나 팔린 거예요. 제가 보여드리면,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이 불타는 향수 부연 설명으로 불쾌한 욕망의 결정체라고 설명해 있는데, 도대체 무슨 향일까요? 무슨 향이길래 불쾌한 욕망의 결정체일까요? 근데 머스크 또 2023년 1분기부터 배송한대요. 제가 봤을 때 이거 만들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머스크 형이 약간 먼저 지르고 하는 게 있잖아요. 보면 이미지만 만들어 놓고 아직 제품 고민도 안 한 거 아니에요? 시간 벌어놓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영업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일단 돈을 벌어야 되니까. 지구상에서 가장 좋은 향수다. 내년 1분기부터 배송되는데 이것도 늦어지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주주분들 불만이 많잖아요. 사이버 트럭은 언제 파냐? 사이버 트럭은 몇 년 동안 늦춰지는데 향수는 제대로 나오는 거 맞냐? 이러면서 일단 그러고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근데 잘 팔리는 거예요. 또 머스크 덕분에 당신은 불타는 머리 냄새를 맡을 수 있게 됐다. 도대체 불타는 머리의 냄새가 뭔가? 근데 머스크가 10,000병 팔더니 이틀 만에 20,000병을 돌파한 거예요. 본인도 놀란 거죠. 미디어에서 이걸 뭐라고 할지 궁금하다라고 써놨는데, 제가 계산해보니까 20,000병 곱하기 100불, 한 병에 100불이거든요. 15만 원 정도? 달러로 200만 달러니까 원화 30억 정도 벌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러다가 진짜 트위터 인수 자금 마련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할 정도로, 또 심지어 도지코인으로 결제가 되게끔 또 해놨어요. 역시 도지 파더답게 대단한 분입니다. 연쇄 창업자라 불리는 사람인데, 연쇄 창업마 보니까 앨런 머스크가 트위터 팔로워 수가 전 세계 4위예요. 기사 났죠. 추측이 아니고 진짜 트위터 살려는 돈이 부족하니까, 인수해야 되니까. 근데 트위터 살려면 44조 원인데 향수 팔아서는 택도 없을 것 같은데, 44조 원을 지금 아직 1-20억 벌어가지고는 택도 없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도 1억 명의 팔로워가 있다 보니까 뭐 향수 100병, 200병만 팔아도 몇십억이 벌리네요. 대단합니다. 1등이 버락 오바마, 2등이 저스틴 비버, 5위가 리한나, 6위가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축구 선수보다도 팬이 많고, 레이디 가가, 심지어 10억 명이 넘는 인도의 총리 모디 총리도 1억 명이 팔로워가 안 되는데 머스크 엄청난 영향입니다. 그래서 뭐 어떤 팬분들이 이러더라고요. 머스크가 이게 다 큰 그림이다. 트위터를 통한 마케팅의 힘을 보여준 거다. 머스크 팬분들은 어떻게 해도 해석을 좋게 하거든요. 강성 팬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다 머스크가 노린 거다. 트위터의 힘을 보여주려고 이렇게 일부러 보여준 거다. 그러면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러나 저러나 테슬라 최대 악재는 머스크의 지분 매도, 단기 실적이야 뭐 그럴 수 있는데, 요게
해소가 돼야 좀 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 이후에 머스크가 뭐라고 이제 하는지, 나 주식 다 팔았다 아니면 더 팔 일 없다 이런 악재가 해소되면 주가가 또 급반등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지금은 실적 전까지는 좀 부진한 상황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것 같고, 테슬라 수요일 장 마감을 발표고요. 화요일 날 넷플릭스도 있는데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슈가 있어가지고 넷플릭스도 최근에 말씀 안 드리겠는데 이제 기대가 없죠. 뉴스도 안 나옵니다. 근데 실적 발표는 10월 18일 날 있고 고점에서 70% 빠져 있고, 이번 주에 이슈 하나 나온 거는 요겁니다. 광고 기반 요금제 드디어 출시합니다. 11월부터 이제 한국도 들어와요. 그래서 한국은 월 5,500원이래요. 어떠신가요? 괜찮으신가요? 넷플릭스 구독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저도 구독하는데 월 5,500원이면 40% 60% 절감된대요. 그래서 이 광고 요금제 기대가 월가에선 좀 커지고 있더라고요. 저렴하다, 싸게 내놨다 이러면서. 이건 해외 가격입니다. 그래서 한 10개 넘게 국가에서 동시 출시하는데 이 광고가 또 완판돼서 분위기가 좋다네요. 넷플릭스가 광고를 팔았는데. 그래서 이렇게 1시간 보시면 초반부나 중반부나 뭐 끝나고 이럴 때 광고가 나오는 구조인 거예요. 유튜브 보시는 거랑 비슷한 거죠. 뭐 대신 광고 보는 대신에 반값에 시청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거 호응이 어떠냐에 따라서 넷플릭스 향후 주가가 급반등할 수도 있고 빌빌될 수도 있고, 나름 넷플릭스가 한번 기대를 해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기대가 워낙 없어가지고, 그쵸? 조금만 실적이 잘 나와도 오를 것 같은데 그거에 베팅하기는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괜히 잘못 베팅했다가 요즘 여기서 막 더 떨어진 경우도 많으니까, 90% 폭락한 주식들도 많으니까 이렇게 참고하시라고 가져왔습니다. 구독자 증가세가 회복될란지, 광고 요금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할지가 최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넷플릭스 한번 보면 될 것 같고, 넷플릭스 말 나온 김에 디즈니도 이번 주 기사 하나가 나왔는데, 야 여러분, 디즈니 입장료 또 올렸어요. 1년 만에. 제가 디즈니 소개해드리는 기사의 대부분이 입장료 요금 인상인 것 같은데, 이제 오죽하면은 여론이 안 좋아져서 이런 얘기 나온대요. 중산층은 디즈니랜드 못 간다. 그래서 미국에 지금 민심이 되게 악화됐다는데요. 기사들 보니까. 진짜 그런가요? 그래서 오죽하면 요즘에 중산층 버리고 디즈니가 상위 20%에만 이제 집중한다는 얘기까지 나온대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고요금제로 가버리자, 디즈니랜드 못 올 사람들은 오지 말라 그러자라고 하는 국민 기업이었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되게 이미지 안 좋아지겠죠. 1일 입장권을 9% 인상했는데요. 179달러니까 25만 원 정도 합니다. 근데 작년에도 인플레이션 핑계로 8% 올렸는데 올해도 인플레이션 핑계로 9%. 야, 기가 막히죠. 인플레이션 다 해지하는 거죠. 고객한테 전가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무슨 사진이냐면요, 오죽하면 고객들이 요금이 부담스러우니까 자녀분들 나이를 속여가지고 여기 보시면 유모차에 태워오는 거예요. 3세 미만으로 위장해서 데리고 온 다음에, 여기 보시면 자녀가 뻘떡 일어나죠. 3세 미만이 아니잖아요. 3세 미만은 입장료를 안 낸대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부모들이 입장료가 부담스러우니까 자녀 나이까지 속여가지고 이렇게 유모차 태워서 입장하는 웃지 못할 사건까지 나오는 게 보도가 되더라고요. 참. 그러면서 돈만 밝히는 회사다, 뭐 소비자 불만 수사죠 이러면서 기사들이 나오던데, 야 어떻게 디즈니도 지금 반토막이 나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 보시면 디즈니 고점 대비 반토막, 넷플릭스는 70% 가까이 빠져 있는데, 디즈니는 아직 실적 시즌이 아니어가지고 실적 시즌 직전에 또 다시 한번 브리핑 해드릴게요. 근데 디즈니도 아예 전략을 저렇게 가는 건가, 고소득 상위 20%만 잡겠다라고 하는 건가, 이렇게 할 정도로 고객한테 전가하고 있는데, 저게 어디까지 먹힐지 실적에 잘 반영이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주 넷플릭스, 테슬라 있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들도 제가 이슈 있을 때 한 번씩 같이 브리핑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10월 캘린더 참고하시고, 이제는 실적 캘린더를 더 보셔야겠죠. 넷플릭스, 테슬라 이렇게 있습니다. 돌아오는 주. 그 뒤에 빅테크라서 제가 돌아오는 주에 라이브 때 영상에서 빅테크 미리 한번 프리뷰 같이 한번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배당 캘린더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슈 정리해봤고 리스크 관리하시면서 대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제 책과 해외 주식 수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 주목해주세요. 이베스트 증권 계좌 개설하실 때 이벤트 코드에 소우몽 입력해주시고, 해외 주식 딱 100만원 이상 거래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제 책을 증정해드립니다. 자, 꿀팁입니다. 50만원어치 주식을 샀다가 50만원어치를 팔면 바로 100만원 거래 금액이 채워지겠죠. 이건 우리끼리만 아는 비밀로 하시죠. 또 수수료 할인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으니 별도로 신청하시면 0.07%로 우대받으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실시간 시세도 무료로 제공됩니다. 이미 타사에서 해외 주식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으시죠? 그 해외 주식을 이베스트 증권으로 옮기시면 현금을 드리는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 미국 주식을 시작하지 않으셨거나 추가로 계좌 개설하실 분들은 이런 혜택 누리시면서 투자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